엄마, 여기 도장만 찍어. 어? 나 이번에 진짜야. 큰아들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안 찍으면 나 죽어. 진짜 죽어버릴 거야. 안 찍으면 나 죽어. 진짜 죽어버릴 거야. 며느리가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태호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제발요. 제 손이 도장 쪽으로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째 딸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오빠, 그 전에 이것부터 설명해. 3년 동안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1억 2천만 원. 큰아들의 그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날짜별로 다 정리해왔어. 엄마 백내장 수술한 날에도 300만 원 빠졌더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김복순. 올해 68입니다. 서울 외곽 작은 도시에서 빌라 2채를 가지고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산 지는 이제 5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매일 아침 똑같았어요. 혼자 밥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우고,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그게 말벗이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면 진짜 외로워질 것 같아서 그냥 바쁘게 살았어요. 빌라 관리하고, 월세 받고, 고장난 데 수리 부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모은 돈이에요. 빌라 2채, 통장에 2억 조금 넘게.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전부를 저는 태호한테 쓰고 있었습니다. 태호, 제 큰아들이에요. 올해 48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 직업이 없어요. 처음에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IMF 때 대학을 나와서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을 시작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한다고 돈을 가져간 게 3번이에요. 치킨집, 인터넷 쇼핑몰, 무슨 코인이라는 것 전부 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태호는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도와줘.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잘할게.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 새끼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남편은 살아있을 때 자주 그랬습니다. 여보, 태호한테 그만 퍼줘. 40이 넘은 놈이 아직도 엄마 돈으로 사는 게 말이 돼? 저는 그때마다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은 아버지잖아.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은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은지, 제 둘째 딸이에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은지는 괜찮으니까요.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알아서 했거든요. 공부도 혼자 했고, 대학도 혼자 갔고, 취업도 혼자 했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유독 은지를 걱정했어요. 은지가 안 힘든 게 아니야. 말을 안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은지가 회계사 시험에 붙었을 때 저는 전화로 그랬어요. 그래, 잘했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태호가 코인으로 3천만 원을 날렸을 때 저는 일주일을 잠을 못 잤어요. 은지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줬습니다. 태호한테는 그의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줬어요. 은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가야 했는데 그때 마침 태호가 사업 정리한다고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은지한테 못 갔습니다. 전화로 그랬어요. 은지야, 미안. 엄마가 좀 바빠서 민수 씨가 잘해줄 거지. 전화기 너머로 은지가 잠깐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깊은 건지.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마지막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랬어요. 여보, 태호한테 다 주지 마. 당신 노후는 당신이 챙겨.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은지한테 잘해. 그 애가 당신
진짜 자식이야. 저는 그때 남편이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태호도 내 자식이고 은지도 내 자식인데 무슨 진짜 자식이야. 그냥 아픈 사람이 헛소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빌라 관리를 넘겨받고 정신없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달 전 태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여기 도장만 찍어. 빌라 한 채를 자기 이름으로 넘겨달라는 거였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아들이 찾아온 게 반가운 게 아니라 서류 때문이라는 게.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45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한 달 전 일요일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태호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둘이 같이 오는 날은 돈 이야기가 있는 날이에요. 5년을 살다 보니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왔으니까요. 엄마 밥 먹었어? 태호가 신발을 벗으면서 물었어요. 응, 먹었어. 너네는 먹었니? 아, 우리는 괜찮아. 수진이가 웃으면서 과일 봉지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사과 사왔어요. 요즘 맛있는 거 나왔더라고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과일도 사오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태호가 헛기침을 했어요. 올 게 왔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응. 나 이번에 진짜 확실한 거 하나 있어.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멈췄어요. 지인이 하나 있는데 식당을 같이 하자는 거야. 식당? 응. 프랜차이즈인데 본사에서 다 해줘. 자리도 이미 잡아놨어. 보증금이 얼마나 드는데. 태호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숨이 턱 막혔어요. 또 5천만 원. 치킨집 때도 5천이었고 쇼핑몰 때도 3천이었고 코인 때도 3천이었습니다. 태호야. 엄마 이번에는 달라. 진짜 달라.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훌쩍이면서 고개를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태호가 요즘 새벽마다 깨서 울어요. 자기가 못나서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진짜 달라질 거예요. 수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도 모르게 손이 수진이 손 위에 올라갔어요. 울지 마. 엄마가 생각해 볼게. 태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고마워. 생각해 본다고 했지. 준다고 한 게 아닌데. 태호는 벌써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호와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5천만 원. 그 돈을 주면 통장에 남는 건 1억 5천쯤 됩니다. 빌라 2채 월세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태호한테 다 주지 마. 당신 노후는 당신이 챙겨. 잠이 안 와서 은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은지야.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니 그냥 오빠가 와서 식당을 한다는데. 전화기 너머로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오빠가 힘들다잖아. 엄마 지금까지 오빠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그걸 왜 세? 1억이 넘어.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게 진짜야? 내가 회계사야 엄마. 몇 년 전부터 정리해뒀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1억. 진짜 그렇게나 쓴 거였을까?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빠한테 주지 마. 이번에도 똑같아. 너는 오빠를 몰라. 이번에는 다르다잖아. 항상 다르다고 했잖아. 치킨집 때도 다르다고 했고 코인 때도 다르다고 했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은지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호가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알아서 한다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아니, 제가 끊었습니다.
은지가 뭐라고 더 말했을 텐데 듣기 싫었어요. 오빠 욕하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5천만 원은 안 되지만 빌라 한 채를 태호 이름으로 넘겨주기로. 월세가 나오니까 사업 미천도 되고 안정적이니까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마지막인 적이 없었거든요. 법무사 가기로 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빌라 한 채가 태호 이름으로 넘어가요. 서류도 다 준비했고 도장도 꺼내놨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나? 문을 열었더니 은지였어요.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은지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30분만 시간 줘요. 은지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어와. 은지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소파에 앉지 않고 식탁 의자를 당겨서 앉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엄마 앉아봐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A사 용지 서너 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통장 거래 내역이야.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어요. 내 통장을 내가 왜 가지고 있어? 은행에 요청했어. 딸이니까 열람이 가능해. 은지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이 쳐져 있었어요. 노란색 형광펜. 한 줄 두 줄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했어요. 엄마. 은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합계 1억 2천만 원이야. 귀가 멍해졌어요. 1억 2천. 뭐라고? 1억 2천만 원. 전부 오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글씨가 흔들려서 잘 안 보였거든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다시 봤습니다. 날짜가 있었어요. 금액이 있었어요. 이체 계좌가 있었어요. 전부 태호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준 거야. 태호가 어려우니까 내가 보내준 거라고. 엄마.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중에 엄마가 직접 보낸 건 사건이야. 나머지 38건은 엄마 몰래 빠져나간 거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은지가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 봐. 2023년 3월 15일. 300만 원 출금. 3월 15일. 엄마 이날 뭐 했는지 기억나? 기억났습니다. 백내장 수술한 날이에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야. 그날 엄마 체크카드로 ATM에서 300만 원이 빠졌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건가? 그건 태호가 급해서 그런 거야. 나한테 말하면 됐잖아. 내가 안 준다고 한 적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태호를 감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은지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차갑지 않았어요. 슬펐습니다. 엄마, 체크카드 복제한 거야. 뭐? 오빠가 엄마 카드를 복제해서 쓴 거야. ATM 출금 내역. 장소를 봐. 전부 오빠 집 근처야. 엄마는 그날 병원에 있었잖아. 종이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류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지가 말을 이었어요.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 200만 원 출금. 2023년 8월 3일 150만 원. 2024년 1월 설 연휴 500만 원. 전부 엄마가 빼간 거 아니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오빠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내일 빌라 넘기면 엄마한테 남는 거 없어. 통장에 남은 돈도 이 속도면 2년 안에 다 없어져. 그때 오빠가 엄마 책임져 줄 것 같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형광펜 줄이
노랗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바보지.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그때 처음 느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법무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태우한테 전화했어요. 태우야, 명예 이전 잠깐 미루자. 엄마가 좀 생각할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태우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엄마 왜 갑자기? 다 준비해놨잖아. 그냥 며칠만 기다려. 엄마가 확인할 게 있어서. 뭘 확인해? 무슨 확인을 해? 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지가 뭐라고 했지? 심장이 쿵했습니다. 은지 이름이 바로 나왔거든요. 확인할 게 있다고 했을 뿐인데 태우는 은지를 먼저 떠올린 거예요. 은지는 상관없어. 엄마가 생각할 게 있다고. 아 진짜. 은지 그년이 또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년. 태우가 동생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에 태우네 집으로 직접 갔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은지가 보여준 서류가 진짜인지 아들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태훈의 아파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태우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오후 2시에 태우야. 엄마 왜 왔어? 태우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이 부은 게 낮잠을 잔 것 같았어요. 48살 아들이 평일 오후에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예전에는 그게 안쓰러웠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맞아? 태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태우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태우가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보였어요. 누가 그래? 은지가 그랬지? 누가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태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믿어? 안 믿어? 은지가 조작한 거야. 그 애가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계산적이었잖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조작. 회계사인 딸이 통장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고. 태우야. 진짜야 엄마. 은지가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태우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돈 빼간 적 없어. 엄마 눈 봐. 내 눈 봐.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눈물에 48년을 속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눈물이 다르게 보였어요. 은지가 보여준 서류. 백내장 수술 날짜. 300만 원.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겹쳤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태우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태우 핸드폰이 소파 위에서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고 떠 있었어요. 받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스피커폰 옆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벨이 멈추자마자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야. 어머니 통장권은 내가 정리했다며? 은행 직원한테 말해놓은 거 맞지? 빨리 처리해. 명예 이전 전에 정리 안 되면 골치 아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통장권은 내가 정리했다며. 그 말은 수진이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아들만이 아니라 며느리까지 둘이서 짜고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태우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저는 태우를 올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신발을 신었어요. 엄마 어디가? 엄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태우한테 다 주지 마. 은지한테 잘해. 그 애가 당신 진짜 자식이야. 그때서야 알았어요. 남편이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어떤 사람인지 저만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였습니다. 엄마니까,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렇게 45년을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은지가 떠올랐어요. 엄마, 나 오빠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말이 떠올랐어요. 은지가 아이를 낳고 전화했을 때 제가 한 말. 은지야 미안. 엄마가 좀 바빠서 민수 씨가 잘해줄 거지. 그때 은지가 뭐라고 했더라. 응 엄마. 괜찮아. 그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었다는 걸 68년을 살아서야 알았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은진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왔어요.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4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벨을 누른 게 아니에요. 사위 민수가 택배를 가지러 나온 거였어요. 어머니? 민수가 놀라면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수가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들였어요. 이 사위는 항상 이랬습니다.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갈 때마다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위한테 제대로 잘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용돈 한 번 넉넉하게 준 적이 없어요. 태우한테 줄 돈이 바빴으니까. 거실에 들어서니 은지가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주말인데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왔어. 그냥? 은지의 눈이 경계하는 게 보였습니다. 또 오빠 편들러 왔나? 또 내 말 무시하러 왔나? 그런 눈이었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내 딸이 엄마를 경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그 순간에 알았어요. 은지야. 응. 앉아봐. 은지가 노트북을 닫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자리를 비켜준 거였습니다. 은지야.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은지가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우한테 서류 보여준 거 고맙다. 엄마가 몰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한 건 그것만이 아니야. 은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대학 붙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그래. 그 한마디였어. 오빠가 사업 망했을 때는 일주일을 울었으면서 내가 합격했을 때는 잘했네 한마디. 은지의 눈에 물기가 번졌어요. 결혼식 때 축의금 100만 원 준 거 엄마가 기억해. 오빠한테는 그 해에 5천만 원 줬어. 내가 아이 낳았을 때 엄마가 안 간 거 그것도 기억해. 은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엄마 딸이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잘했다는 말 듣고 싶었어. 나도 엄마가 내 걱정해주면 좋겠었어. 오빠가 전화하면 밤새 걱정하면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지 눈에서, 제 눈에서 엄마 나 괜찮지 않았어. 한 번도 괜찮았던 적 없어. 근데 말 안 한 거야. 말해봤자 오빠한테 가니까. 은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43년 동안 참아온 게 터진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한테 갔습니다. 두 팔로 딸을 안았어요. 미안하다. 우리 은지. 엄마가 미안해. 은지가 제 품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주방에 있던 민수가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눈을 닦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엄마, 오빠한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오빠인데. 엄마,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노후가 걸린 문제야. 지금 안 막으면 빌라 2채 다 잃어. 통장에 남은 돈도 2년 안에 없어져. 그때 오빠가 엄마 밥 한 끼 차려줄 것 같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민수 씨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어. 민수가 주방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 바로 연락해 놓을게요. 우선 통장 거래 내역이랑 음성 메시지 녹음본으로 내용 증명 보내는 게 먼저야. 은지가 회계사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울던 딸이 아니라 전문가의 눈이었어요. 명예 이전 중지하고 무단 출금건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엄마 동의만 해줘. 저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내가 그래 잘했네 한마디로 넘겼던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은지 말 들을게. 은지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눈물 자국 위로 번진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예쁜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뒤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통장 무단 출금 내역, 체크카드 복제 정황, 음성 메시지 녹음본 전부 정리해서 태호 앞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빌라명의 이전, 중지 통보까지. 다음 날 태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수진이한테서도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나 죽을 거야. 진짜 이번엔 죽어.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이 문자를 몇 번이나 받았는지 세어봤어요. 12번. 사업 실패할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망설일 때마다 12번을 죽는다고 했고 12번 다 살아있었습니다. 은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은지야, 오빠한테 연락 왔는데 엄마 안 받았다. 은지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잘했어 엄마. 변호사님이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기댈 사람이 바뀌었구나. 45년 동안 태호한테 기대며 살았는데 정작 나를 잡아주는 건 은지였습니다. 2주 뒤 제 빌라 거실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은지가 잡은 자리였어요. 식탁에 다 모였습니다. 저, 은지, 민수, 그리고 맞은편에 태호와 수진이. 태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내용 증명 받았지? 태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3년간 엄마 통장에서 무단 출금된 금액 1억 2천만 원, 체크카드 복제 정황, 형수님 음성 메시지, 녹음본, 전부 증거 있어.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우이가 감히 녹음을 해? 은지가 수진이를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형수님, 녹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 아닌가요? 수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근데 엄마, 나 엄마 아들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또 눈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눈물에 무너졌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태호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태호야, 45년 동안 내 편만 들었다. 내가 울면 엄마가 다 해줬어. 내가 힘들면 은지 목까지 내한테 줬어. 그게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태호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너한테만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젠 안 된다. 태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이가 태호 옆에서 뭔가 말하려다가 은지의 눈을 보고 입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은지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이건 뭐야? 아빠 유언장이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한테 맡겨놓은 거야. 변호사님이
올해 초에 연락했어. 아빠가 5년 후에 전달하라고 했대. 손이 떨렸어요. 남편, 당신이 이런 걸 준비해놨어. 은지가 봉투를 열어서 안에 든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빌라 한 채는 은지한테 줘. 나머지 한 채는 당신 노후용이야. 절대 태호한테 주지 마. 태호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어. 그리고 여보, 은지한테 잘해줘. 그 애가 진짜 효자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은지가 당신 제일 걱정하고 있어. 사랑해. 김정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어요. 당신 다 알고 있었구나. 다 준비해놓고 갔구나.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태호 팔을 잡고 일어섰어요. 가자. 태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태호야. 태호가 멈췄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내가 다시 제대로 살고 싶으면 그때 연락해. 엄마는 여기 있을게. 태호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은지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민수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빌라 한 채는 은지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남편 유언대로 나머지 한 채는 제 이름 그대로 두었어요. 월세 받으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은진의 집이 버스로 2정거장 거리로 이사 왔어요. 민수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살고 싶다고. 손주가 매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요. 할머니 나왔어. 그 소리가 들리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은지가 주말마다 반찬을 해다 줘요. 엄마 이거 냉장고에 넣어. 일주일 먹을 수 있어.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게 사랑인 줄. 큰돈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밥 한 끼 차려다 주고 전화 한 통 하고 아프면 달려오고 그게 사랑이었더라고요. 태호는 3달 전에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식당에서 설거지 시작했어. 짧은 문자였어요.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울었어요. 48살 아들이 처음으로 제 힘으로 뭔가를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네. 힘들면 밥 먹으러 와. 지난주에 남편 묘소에 다녀왔어요. 은지랑 민수랑 손주랑 같이 묘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 은지가 내 보물이었어. 그리고 태호도 이제 좀 달라지고 있어. 늦었지만 당신 말 들을게. 고마워. 사랑해.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랑 자식을 망치는 건 한 끗 차이라는 걸 68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더라고요.